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는 모양새입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 발생을 했죠. 자, 설 연휴 기간 인구가 또 대규모로 이동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지역사회에 누적된 감염이 또다시 전국적으로 퍼질 수도 있어서 방역당국이 긴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이번 설은 가족 모임 어떻게 하십니까? 예, 저도 고향에 내려가지 않고 이번에는 그냥 가족들하고 집에서 조용히 보낼 예정입니다. 상황이니만큼 어쩔 수 없군요. 네. 그 설 연휴 시작됐는데 좀 안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 확진자가 500명이 넘게 나왔어요. 또 400명대, 200명대까지 나왔다가 괜찮아 싶은데 500명대가 나왔는데 지금 추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설 연휴 시작에 이제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서 국민들이 좀 걱정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지난 한 3, 4주간의 경향을 보면 확진자 수가 지금 300명대에서 400명대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제 IM 성교회발 집단 감염이나 영생교발 집단 감염처럼 조금 큰 규모의 집단 감염이 생기면 숫자가 500명대로 넘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명대로 늘어나긴 했지만 이게 다시 재확산세로 접어들었다기보다는 산발적인 집단 감염 때문에 일시적으로 숫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부천의 영생교 그리고 그 옆에 또 보습학원들이 있잖아요. 연관된 걸로 보이는데 관련 확진자가 101명까지 됐어요. 그러면 도대체 계속 우려하는 부분이 특히 종교 집단에서 많은 집단 감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곳에는 어떤 방역 수칙을 잘 지키지 않은 게 아닐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그 원인을 찾아보면 첫 번째 환자인 지표 환자가 최초 진단일로부터 최초 증상 발생일로부터 진단되기까지 한 6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네, 알면서도 안 받은 거죠. 네, 그러니까 증상이 있었는데도 본인이 검사를 안 받은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영생교회 기숙사에 있으면서 여러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고 보습학원에서 계속 이제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과 접촉을 하고 그 기간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대규모 확진이 됐을 때는 이제 대규모 확산이 이루어진 걸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있을 때 우선 이제 개인적으로는 빨리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지난번 IM 선교회발 감염과 사실 유사한 그 종교단체의 기숙시설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이기 때문에 이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방역 당국이 특히 이제 시군구가 지역에서 어떤 시설들이 있는가를 잘 파악하고 있으실 거기 때문에 이런 그 방역의 사각지대를 빨리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IM 선교회도 그렇고 지금 이번 경우도 그렇고 기숙하는 곳에서 집단 감염이 나온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자체들은 기숙학원이나 기숙하는 곳은 알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해야지 좋다고 보십니까? 1차적으로는 내부에서 그 방역 지침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뭐 시설이나 동선의 분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열악한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방역 지침을 사실상 좀 지키기 어려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큰 한 가정처럼 그 보고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증상이 있을 때 빨리 진단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교육을 그 기숙시설에 있는 분들한테 주지를 시켜서 내부에서 감염이 장기간 확산되도록 하는 거를 막아야 되겠죠. IM 선교회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기숙시설 내부에서 무슨 문고리나 난간이나 그런 데 보니까 거기서 바이러스도 많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수시로 그런 거를 다 그 세정액으로 닦는 게 굉장히 중요한가 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부분의 감염은 이 비말이 사람한테 직접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감염이지 비말이 어딘가에 묻어 있다가 다른 사람이 그걸 손으로 만지고 다시 뭐 입이나 눈을 만져서 들어가는 그런 접촉 감염은 상대적으로 빈도가 낮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바깥에서 오래 생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그 증상이 있을 때 빨리 검사를 받도록 그 철저하게 교육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부가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 13일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을 할 텐데 지금 상황이 500명대가 넘었잖아요. 그리고 설 연휴에 그래서 많이 줄어들면 좀 낮아지겠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텐데 지금 분위기 보면
어떻게 보십니까? 설 연휴가 이제 방역 당국은 또 분수령이다, 조심해야 네. 된다 싶은데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매번 그 재유행이 반복될 때마다 그 우리가 소위 베이스라인이라고 얘기하는 감염자 숫자의 기본적인 출발점이 조금씩 올라가게 됩니다.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 지금 이게 좀 올라가 있는 상태인 것처럼 보이고, 그러면 전국적으로는 한 300명에서 400명대, 수도권인 경우는 한 200명에서 300명대 정도가 베이스라인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게 그렇게 그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3, 4주째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2.5단계를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사실 확진자 수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게요. 예. 이건 이제 지금 현재 거리두기 2.5단계가 더 이상 효과가 없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 상황을 새로운 베이스라인으로 받아들이고 네. 여기에서 출발해서 새로운 거리두기의 단계 조정이 이루어져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도권 100명 이상이면 1.5단계로 상향 조정하게 되어 있는 것을 그 숫자를 좀 더 높여서 그 현재 상황과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그런 기준선이 이제 예전에 지난 그 작년에 추석 때는 네. 명절 때는 100명 이하였잖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2, 300명, 500명까지 나왔는데 말씀하신 베이스라인이 좀 높아졌다고 하면 만약에 300명대로 이렇게 유지가 된다면 네.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이렇게 300명대로만 쭉 유지하면 그러면 어떻게 안정 추세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예, 그러니까 3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실 외국의 그 확진자 숫자에 비하면 훨씬 작은 숫자고요. 네네네. 그 숫자에서 이제 상승세로 전환한다고 해도 우리가 일정 기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 이게 뭐 굉장히 2,000명, 3,000명 이상으로 넘어가는 거는 좀 막을 수 있고 네. 뭐 1,000명, 2,000명 정도는 우리 의료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베이스라인을 기반으로 한 거리두기와 대응 계획을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새 보니까 토론회도 하고요. 자문기구 토론회도 하고 네. 이렇게 방역당국도 굉장히 그 거리두기 말씀하신 지금 1에서 3단계, 0.5단계도 중간에 있어서 5단계로 나눴는데 다시 3단계로 좀 다시 조정을 할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네, 그러면 네.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거리두기 조정 단계, 왜냐하면 자영업자분들도 많이 힘들어하시고 예. 국민분들도 많이 답답해하시는데 이번에 거리두기 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맞다고 보십니까?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리두기의 단계를 격상하는 확진자의 숫자 기준을 좀 올려줘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그 거리두기의 단계를 올리더라도 그 다중 이용 시설이 문을 닫는 방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기보다는 예. 이용자의 숫자를 줄이거나 뭐 영업 시간을 제한하거나 내부에서 방역 지침이 잘 지켜지도록 하거나 하는 등의 그 소위 시설 중심이 아닌 행위 중심의 그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비용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예. 그거를 또 자영업자들에게 보상해 준다고 하면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 커질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게 장기전으로 생각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로 전환을 하는 게 이번 그 개편의 목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방역 당국의 발표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 80명이 감염이 됐다고 해요. 더 이상 그러면 들어오는 변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확산을 차단할 것인가가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네. 내국인과 외국에서 들어오는 분들은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것만으로 충분할 것인가, 어떻게 또 방역을 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PCR 음성 확인서를 이제 요구하면 감염자의 유입 자체를 이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게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그 PCR 검사에서는 음성이지만 실제로는 양성일 수 네네. 있는 경우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기존의 그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 과정을 보면 공항에서 자가격리 시설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접촉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네. 자가격리 과정에서 수칙이 안 지켜지면서 뭐 가족이나 지인을 접촉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예. 그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인 경우에는
그냥 집에서 자가격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별도로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에서 자가격리를 하도록 하고 공항에서 이동부터 그 시설에서의 자가격리까지를 보다 철저하게 좀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식약처가 어제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허가를 했어요. 네, 근데 네. 65세 이상 고령층 접종해도 된다고 말을 했는데 좀 이게 그 애매한 게 헷갈리는 글쎄요. 네. 그 진단 같은 거는 마지막에는 의사 선생님께서 알아서 판단하시고 접종하세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럼 이게 정확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지 어떻게 보세요? 조금 너무 정부가 애매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뭐 백신이나 약물을 허가할 때 임상적인 근거를 생각하면 현재 아스트라제네카가 제출한 자료는 근거가 좀 부족하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효과가 떨어진다기보다는 효과를 우리가 통계적으로 확신할 수 있도록 있는 수준의 충분한 연구 대상에 노인들이 포함되지 않은 거죠. 네네. 예, 그래서 명확한 결론을 내기는 어렵지만 숫자가 적어서 결론을 내기는 어렵지만 백신을 맞은 노인들에서의 항체 생성 수준을 보면 예. 충분히 젊은 사람들과 똑같은 항체 생성률을 나타냈기 때문에 예. 젊은 사람들에서 효과가 있었으면 노인들에서도 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판단하는 게 논리적인데 예. 그런 판단을 정부 당국이 책임 있게 해주지 않고 네. 이게 좀 애매한 좀 알아서 해라. 정부가 허가를 해주긴 하는데 예. 실제 접종은 뭐 의료진과 각자 개인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의 판단을 내린 거는 좀 너무 책임 있는 결정을 회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게 지금 식약처에서 나온 얘기고 그러면 마지막에는 그 정확한 결론은 질병관리청에서 하는 겁니까? 예, 예방접종위원회에서 이제 또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예. 예방접종위원회가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어떻게 접종할지에 관한 결정을 할지 아니면 단지 그냥 접종을 기술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만 할지는 예.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24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가 그 이동이 되고 생산이 된 이후에 26일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는 네. 거죠. 우리나라 접종이요. 네. 그러면 누가 먼저 맞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있는 노인분들께서 최초 접종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예, 그것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질병관리청 산하의 예방접종위원회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디서부터 접종할지를 결정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요양병원에 있는 그 환자분들도 그렇고 의료진도 맞는 건가요? 그럼? 예, 의료진도 접종을 하는데 의료진은 지금 그 코백스 퍼실리티라고 하는 WHO의 백신 공동 구매 프로그램에서 예. 들어오는 파이자 백신을 파이자가 있군요. 우선 접종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